그날 아침 두 사람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3월의 끝자락, 충남의 한 소도시였지요. 늘 같은 시간에 열리던 집 문은 그날따라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루쯤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도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는 울렸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날 밤 부부는 동시에 실종자가 되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다툰 흔적도 급히 떠난 흔적도 없었지요. 마치 어제까지의 일상이 조용히 멈춰 선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두 사람이 남긴 공백은 곧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함께였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했던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 9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 윤성호, 아내 이은정. 1983년 봄에 결혼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1992년이 되었을 때 성호는 35, 은정은 32이었지요. 이제는 젊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동네 잔치가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이었지요. 은정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곤 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불편해질 것 같다는 이유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묻지 않는 말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성호는 충남의 한 중견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늘 같았고 퇴근도 특별히 늦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즐기지 않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끼어들지도 않았지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고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늘 어딘가 거리를 두는 사람 같았다고요. 같은 부서에서 몇 년을 함께 일했어도 성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집이 소도시 외곽이라는 것, 그 정도가 전부였지요. 은정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타자 일을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흔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이 벌고 아내가 집을 지키는 구조였지요. 은정은 그 역할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고 집 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재래시장에 나가 일주일치 장을 봐왔지요. 이웃들은 그녀를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은정은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웃기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곳은 소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둘 들어서던 시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였지요. 월세로 시작해 전세로 옮겼고 언젠가는 집 한 칸 마련하자는 말을 가끔씩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점점 말로만 남았습니다. 은정은 가끔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물가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가끔은 살림이 빠듯하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성호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정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지만 통장을 정리할 때면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저축은커녕 그저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그 불안을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성호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끊겼고 문제는 남겨진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다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성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고 은정은 집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지요.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보고 드라마가 나오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자라나지요. 은정은 가까운 지인에게 가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다고요. 이유를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낸다고 했지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대수롭지 않게 위로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무엇을 버티고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호에게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오는 날이 늘었고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지요.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냄새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오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1992년 초 성호는 몇 차례 결근을 했습니다. 이유는 병가였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개인사를 지금처럼 캐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성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한 달 전 은정은 그 지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불안이 묻어 있었지요. 요즘 집에 돈이 자꾸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쓴 것도 아닌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화제를 돌렸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신뢰는 흔들렸으며 각자의 시간은 점점 따로 흘렀지요. 아이의 부재, 주변의 기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 틈을 더 벌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함 속에서 균열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지요. 1992년 3월 그 현실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남긴 날입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오전 7시 30분쯤 집을 나섰고 이은정은 현관 앞에서 남편을 배웅했지요. 이웃 주민 한 명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과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아내의 얼굴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너무도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성호는 그날 정상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말수는 적었지만 업무는 평소와 같았다고 합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혼자 먹었고 오후에는 서류를 정리했지요.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이었지요. 동료가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고 말이지요. 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요. 퇴근 후 성호는 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은 시내 방향으로 향했지요. 오후 6시쯤 그는 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과자 한 봉지와 음료수 2병을 샀고 계산은 현금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특별히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30분쯤 그는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이 계단에서 그와 마주쳤지요. 비닐봉지를 들고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인사만 나눴을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은정은 집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지요. 저녁 7시 40분경 부부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이웃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고 성호는 차 키를 꺼냈습니다. 은정은 남색 점퍼 차림이었고 성호는 회사에서 입고 온 양복 그대로였습니다. 다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조용했지요. 오후 8시 10분 두 사람은 동네 중국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만리장성입니다. 부부가 종종 찾던 단골집이었지요. 그날 주문도 늘 같았습니다. 자장면 하나, 짬뽕 하나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고 대화는 많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호는 천천히 자장면을 먹었고 은정은 먼저 짬뽕을 비웠지요. 계산은 현금이었습니다. 성호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각은 오후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의 동선은 끊깁니다. 그날 밤 그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곳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지요. 함께였는지도 따로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은 완전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집 전화 기록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도 걸어간 전화도 없었지요. 집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이웃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지요.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경 하나의 목격이 나옵니다. 도시 외곽 국도변 주유소에서 은색 소나타 한 대가 지나갔다는 증언입니다. 차량은 북쪽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조수석은 어두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 8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지요. 같은 시각 은정이 예약해 두었던 미용실에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동료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지요. 오후가 되어 은정의 언니가 도착했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끝나 있었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지요. 도망의 흔적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호의 옷 몇 벌과 은정의 가방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3월 25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입니다. 그 아래에는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실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요. 이 조용한 밤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1992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은정의 언니가 경찰서를 찾았고 빈집의 상태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실종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 남녀의 실종은 곧바로 강력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다툼의 흔적이 없었고 강제로 끌려간 정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입니다.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은정의 언니는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동생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그 말은 사실상
수사는 아직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월요일이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 회사 동료, 단골 가게 주인들입니다. 27일 밤 중국집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차량 수배도 이뤄졌습니다. 은색 소나타 1990년식입니다. 하지만 1992년에는 차량 추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파출소와 검문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상 하늘에 맡기는 수사였습니다. 수색은 집 주변에서 시작됐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야산, 저수지, 공터입니다. 형사 몇 명과 순찰 인력 일부가 전부였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죠. 산을 오르고 풀숲을 헤치고 저수지 가장자리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 옷 조각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색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외곽 도로, 폐공장, 강변입니다. 의용 소방대와 주민 몇 명도 함께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산을 올랐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사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소나타는 흔한 차종이었습니다. 색깔과 연식이 같은 차량이 전국에 수만되었습니다. 주유소와 휴게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4월 중순이 되자 경찰 수사는 사실상 속도를 잃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쏟아졌고 실종 사건은 뒤로 밀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서가 없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언니와 오빠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흐릿한 얼굴입니다. 전봇대에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 붙였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찢어져도 다시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둘이 같이 도망간 거 아니야? 빚 때문에 잠적한 거라던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어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실종보다 나쁜 이야기라도 있는 편이 편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기록은 미제로 분류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의 색은 바래갔고 사진 속 얼굴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묻던 안부가 아직 소식 없어요? 로 바뀌었고 곧 아무도 묻지 않게 됐습니다. 실종은 이렇게 일상이 됩니다. 처음엔 비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기다리는 사람들뿐입니다. 은정의 언니는 매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뭐라도 나온 게 있나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입니다. 희망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종이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이 이미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요.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시간만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992년 4월 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역신문 사회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단출했습니다. 충남 소도시 30대 부부 동반 실종입니다. 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나이, 실종 날짜, 차량 정보,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은 경찰 관계자의 말 한마디였지요. 현재 수사 중이며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당시 지역신문은 지면이 빠듯했고 성인 실종 사건에 사진을 싣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범죄 정황이 없는 실종은 더욱 그랬지요.
기사는 그날 신문을 넘기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집도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사회면 구석 기사까지 읽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정치면과 경제면, 스포츠면에 머물렀습니다. 1992년의 봄, 세상은 늘 그랬듯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정의 오빠는 그 기사를 오려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그래도 세상에 남은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조각이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신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편집국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다뤄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요즘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요. 무슨 이슈냐고 묻자 기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총선 이야기, 부동산 문제, 연일 이어지는 정치 뉴스들.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실종은 뉴스가 되기엔 너무 조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는 기사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단서. 그 말은 듣는 사람 모두에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없기 때문에 찾고 있는 사건에 단서가 있어야 보도할 수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방송국에도 연락했습니다. 당시 지역 방송은 한정적이었고 실종자 찾기 코너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PD는 친절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순서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대기라는 말은 기약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4월 말 두 번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습니다. 부부 실종한 달, 단서 없어. 10줄 남짓한 기사였고 3면 하단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이틀이 지나자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또 다른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1992년은 조용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고 경제 뉴스가 연일 신문을 채웠습니다. 대형 사고와 사회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 일면은 매일 바뀌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실종된 부부의 이야기는 그 흐름 속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아니, 밀려났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은정의 언니는 매일 신문을 샀습니다. 아침마다 사회면을 펼쳤지만 그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기다리는 일은 점점 습관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접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5월이 되자 가족들은 라디오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라디오는 아직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저녁 귀갓길, 짧은 멘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충남에서 실종된 윤성호, 이은정 부부를 찾습니다. 30초 남짓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아무런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제보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었지만 귀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찾기 멘트는 너무 흔했고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6월이 되자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사도 방송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들이 직접 만든 전단지뿐이었습니다. 흑백 복사본으로 만든 전단지는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 슈퍼 앞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젖었고 바람이 불면 찢어졌습니다. 새로 붙여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습니다. 참 안 됐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정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라진 게 이상하지 않나.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야. 원래 계획하고 떠난 거래. 근거 없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외도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보험금을 운운했습니다. 아무도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야기 하나쯤은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정의 친구는 슈퍼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실종 사건 있잖아. 사기라던데.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은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닿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설명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곧 잊혀집니다. 1992년 여름이 지나갈 무렵, 실종 사건은 완전히 사회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서 한쪽 서랍 속 미제 사건 파일로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라 남편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의 시간은 멈췄는데 남편의 흔적은 아주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아직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어긋남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게 될 씨앗이었지요.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실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92년 7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거의 4달이 되어가던 날이었죠. 그날 아침 한 낚시꾼이 충남 외곽의 작은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물고 물이 잔잔해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오전 9시쯤이었지요. 낚시꾼은 둑을 따라 걸어가다 갈대숲 사이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금속의 번뜩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철판쯤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차였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수지 가장자리에 반쯤 잠긴 채 서 있었습니다. 차문은 열려 있었고 본넷도 덜컹거리듯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떠난 흔적처럼 보였지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인기척도 없었지요. 낚시꾼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다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수지에 차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대원 2명이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충남 7하 7142점. 무전기로 조회가 들어갔고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실종 차량입니다. 윤성호 명의 소나타 90년식. 그 순간 이것은 단순한 방치 차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4달 전 흔적 없이 사라진 부부의 차였습니다. 오후 1시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차량 주변은 이미 비와 바람에 씻겨 타이어 자국도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살폈습니다. 운전석도 조수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계기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 공구함, 예비 타이어, 그리고 바닥에 묻은 진을. 그 진흙은 저수지 주변의 흙과는 색이 달랐습니다. 더 짙고 더 무거운 느낌이었지요. 이건 여기 흙이 아닙니다. 진흙은 채취되어 감식에 들어갔고 차량은 견인되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이 막히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은정이는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차량만 확인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수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가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7월 19일 일요일 저수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대, 의용소방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잠수부들이 탁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수초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무렵 잠수부 한 명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여성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이은정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가방, 언니 가방이에요. 이틀 뒤 저수지 북쪽 끝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부패는 심했지만 옷차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입고 나갔던 남색 점퍼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숨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라졌던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묻어두지는 못합니다. 4달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진실은 결국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성호, 1992년 4월 3일,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지요. 아내가 저수지에서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시신이 이미 물속에 잠겨 있었을 그 시점에 윤성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1992년의 공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수기였고 CCTV도 전산망도 없었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고 종이 카드 한 장을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윤성호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조용히 흔적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부부 실종이 아닌 살인 후 도주라는 전제에서였습니다. 형사들은 윤성호의 삶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평범함을 하나씩 벗겨내듯 그의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기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회사 동료 한 명이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힘들어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월 초 윤성호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100만 원. 그 시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절박함보다는 몰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또 다른 동료는 회사 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 윤성호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갔던 날.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날 이후 윤성호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을 피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윤성호의 빚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채 800만 원, 은행 대출 3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200만 원, 총 1300만 원. 1992년 기준으로는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갚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이었지요. 그렇다면 아내 은정은 알고 있었을까요? 8월 말 은정의 친구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무서워했어요. 남편이 낯설다고 했어요. 은정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아. 눈을 마주치면 내가 아닌 다른 걸 보는 것 같아. 경찰은 다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세밀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정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차분하게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설명 없는 지출, 발견된 사체 문서, 무릎 꿇고 빌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문장. 3월 25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틀 뒤, 은정은 사라졌습니다. 9월 초,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성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3월 28일, 윤성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끝났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울음도 떨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 그 말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중심에 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침묵과 외면,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왜곡된 감정이 한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지요. 9월 말, 은정의 언니도 진술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은정이가 물어봤어요. 이혼하면 안 되냐고. 그때 언니는 말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결혼이 다 그런 거라고.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신호를 놓친 말이었습니다. 10월, 윤성호는 일본 오사카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체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올 때까지 윤성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거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가족들은 무너졌으며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항상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1992년 11월 12일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제1교포 밀집 지역입니다. 윤성호가 체포됩니다. 그는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윤성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기색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살인 피의자 윤성호, 일본서 검거. 아내는 물속에, 남편은 해외 도피. 은정의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야 시작되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곧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송환 문제였습니다. 1992년 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느렸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교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오가고 회의가 열리고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은정의 가족들에게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1월입니다. 한국 경찰이 일본으로 수사관을 파견합니다. 윤성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송환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상태다. 그 말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 언급되는 현실이었습니다. 2월, 일본 법원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윤성호를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검찰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피해자는 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다시 말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일본 법원은 송환을 승인합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적법 절차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송환한다. 그 조건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1993년 4월 15일입니다. 윤성호는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출국한 지 1년하고 12일 만입니다. 공항은 혼잡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왜 아내를 죽였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윤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정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내 동생을 왜 죽였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윤성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5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지방법원입니다. 혐의는 살인, 사체유기, 도주입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다. 모든 것은 추측이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법정에 섰습니다. 동료들은 빚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이상한 전화를 증언했고, 부검인은 질식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자백도 없었습니다. 7월, 은정의 언니가 증인석에 섭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동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묻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까? 위협을 받았습니까? 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추측 아닙니까? 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합니다. 법정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은정이 생전에 겪었을 침묵과 닮아 있었습니다. 8월, 윤성호는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했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선고일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윤성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체유기와 도주만 인정됐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 그것이 은정의 삶에 붙여진 숫자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언니는 말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됐습니다. 내 동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것만 인정해줬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쓰지 않았고 방송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정의 가족에게 3월 27일은 여전히 현재입니다. 그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사라질까요? 아니요. 시간은 진실을 늦출 수는 있어도 끝내 묻지는 못합니다. 1995년 윤성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징역 15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지요. 신문에는 짧은 기사 한 줄이 실렸을 뿐입니다. 항소 기각, 형 확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건을 떠들던 언론도 분노하던 여론도 그 한 줄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성호는 교도소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부터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시기였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과거의 사건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1992년의 실종 사건은 그 혼란 속에서 완전히 묻혔습니다. 경찰서, 기록 보관실, 철제 캐비닛 맨 안쪽,
누렇게 바랜 파일 하나로 남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파일을 다시 열지 않았지요.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생겼고, 인터넷이 일상이 됐고,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사라지면 흔적이 남는 시대가 됐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1992년에 은정에게는 그 어떤 기록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물속에 잠긴 채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2003년, 은정의 언니는 여전히 매년 3월 27일이면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이었지요.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물가였지만 언니에게는 시간이 멈춘 자리였습니다. 2007년 윤성호가 가석방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교도소를 나왔고 조용히 사회 속으로 섞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은정의 가족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2010년, 은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과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지요. 어머니는 끝내 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2015년 인터넷 게시판 어딘가에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한 장, 짧은 설명, 1992년 충남 부부 실종 사건. 댓글은 몇 개 달렸고 며칠 뒤 사라졌습니다. 관심은 늘 그렇게 짧습니다. 2018년 은정의 언니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한 번 더 보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죽음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장례도 작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지요. 그때 언니는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아무도 배웅해주지 못했구나. 그 생각은 오래도록 언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은정이 살아있었다면 62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어떤 얼굴로 웃고 있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은정은 32에 멈췄다는 사실이죠. 2024년 은정의 조카가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1992년 저수지에 잠긴 진실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댓글은 남았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2025년입니다. 사건 발생 33년째입니다. 윤성호는 어딘가에서 늙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을지,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은정입니다. 은정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기억입니다. 언니는 여전히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섭니다. 혼자서 꽃을 놓고 혼자서 말을 겁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요. 하지만 언니는 압니다. 기억한다는 건 대답을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권력도 돈도 없던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믿고 있고
누군가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비극은 조용히 자랍니다. 기억은 정의가 됩니다. 정의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